북한은 오늘 시작합니다. 내일인 20일이면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남측 가족들은 속초에 집결해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 기류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합뉴스 북한부 차지연 기자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셨기 때문에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의료진도 많이 좀 배치가 됐다고 하던데 고령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자주 열리지 않다 보니 그 이산가족 분들의 고령화도 수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합니다. 네.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라는 이산가족 지원단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신 분이 1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살아계신 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40%가 80대고 한 10% 넘는 분들은 90대라고 합니다. 전체 절반 정도가 이제 80대 아니면 90대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 상봉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보면 최고령자가 우리 측은 98세고 북측은 88세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상봉을 앞두고 남쪽에 있는 가족이 건강이 악화돼서 북측 이산가족 한 분이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번 상봉 행사에 참석자분들의 건강 문제를 되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의료진은 20명, 구급차는 5대 이렇게 예전보다 좀 늘려서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의료진 규모를 확대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소방시설 장비와 인력 충원도 하겠다 그랬는데 북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차재인 기자가 참 이산가족 상봉, 그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심각한 수준 이렇게 말씀했는데 잘 요약을 했습니다. 예. 조금 좀 덧붙이자면은 네. 그 신청자 가운데 약 6만 6천 명이 지금 이제 생존자인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55%입니다. 그렇다면 약 한 3만 한 7천 명 정도가 지금 생존자 중에서 80세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연간 한 4천 명 정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 이 정리나 시급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가장 주연 하는 것은 상봉 가족들과 상봉 대상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 지원, 기술 지원, 의료 지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그 행정 지원과 기술 의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좀 이 소방 지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우리가 요구했던 소방 지원 인원수를 모두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네. 상당히 좀 소수 인원을 허용했다 이렇게 할 필요 있고, 네네. 두 번째로 소방과 관련된 장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북측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름대로 소방 이 관련돼서는 인적, 물적 다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매너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너소 옆에 소방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소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합의한 예를 들어 소방차 몇 대, 기타 소방과 관련된 자재 장비 이것을 다 설치하고 돼 있는데 남측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불만의 표시로 소방 장비 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거부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떤 불만의 표시와 자존심의 문제였군요. 그렇군요. 지금 속초 한화 리조트에 모여있는 이산가족 상봉자, 우리 남측 상봉자들이 오늘 이산가족 상봉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나요? 네, 오늘 속초 하나 리조트에서 방북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방북 안내 교육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사 일정을 안내받고 건강 유의사항이랑 방북 안내 등을 듣게 됩니다. 네. 방북 안내에 대해서는 그 과거 전례를 볼 때 영상이나 안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방북 시 유의해야 할 표현이나 행동 등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남한은 남쪽, 북한은 북쪽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 같은 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이제 북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 모두 이런 그 방북단 또는 방남단 네. 기타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사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차지 기자께서 우리 측의 방북단 내에서도 나름대로 언행의 신중을 기해달라. 또 그리고 가족 간의 만남에 있어 나름대로 예의를 지켜달라.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나름대로 과도한 선물이라든지 또 이런 과도한 달러 이런 것을 주지 마라. 이러한 교육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제 북측도 네. 북측은 아마 그 잘 알린 대로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아주 강조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혹시 남측에서 과다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딸을 줄 경우에 자존심을 지켜라. 뭐 북측도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 나아가서 북측은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하에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어뢰라든지 아주 잘 혜택을 받고 있다. 북한 체제의 우월성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선정용으로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이런 사전교육을 받고 만나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내일 이산가족 상봉이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절차를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속초 하나 리조트에서 오늘 방북 교육을 받았고요. 네. 내일 이제 오전 8시 30분에 속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오후 12시 40분쯤에 중식 장소인 금강산 온정각 서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 방문단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드디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리는 단체 상봉에서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네. 3일 동안 가족들은 모두 6회 12시간에 걸쳐서 만나는데요. 네. 일단 단체 상봉을 먼저 하고 환영 만찬을 한 뒤에 개별 상봉, 공동 중식, 또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이런 순서로 하고 각 네. 상봉마다 2시간씩 행사가 진행됩니다. 작별 상봉을 마치고는 다시 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이제 북측 방문단이 남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행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4일부터 2차로 반대로? 3일간은 반대로 네. 남쪽 이산가족들이 남측 방문단이 북쪽 이산가족을 만나는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절차는 같고요. 이게 참 오랜만에 이산 상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례화가 돼서 좀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으니까 정례화를 시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이 상봉의 진행 순서를 보면은 네. 차 기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북한 표준시대로 하면은 네. 내일 한자 오후 3시가 되겠지요. 네, 그렇죠. 우리 서울 시간으로는 3시 30분이었죠. 네. 여기서 한자 일장으로 단체 상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당일 끝나고 나면은 환영 만찬을 하는데 보통 환영 만찬을 할 때는 주최측이 나름대로 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북측이 아마 환영 만찬의 그 호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아침 식사를 간단하고 나서 한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이제 개별 상봉을 하겠죠. 그죠? 개별 상봉하고, 개별 상봉을 끝나고 나면은 공동 중식을 합니다. 네. 공동 중식을 하면은 이건 아마 우리 측에서 아마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네. 그것이 끝나면은 또다시 단체 상봉이 있습니다. 단체 상봉 끝나고 나서 이제 작별 상봉 이런 순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식업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이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의 정례화 이게 중요한데 정례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남북 간에는 85년도에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1년에 두서너 차례 또 이 상봉을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서신도 교환했고 또 그리고 화상 상봉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에 토대해가지고 적어도 상봉이 정리가 되려면은 남북 당국 간에 또 민간급의 교류,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 연장선상에서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네. 신뢰의 토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예.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서로 주고받는다면 네. 아마 내년부터는 정례화와 가까운 아마 그 연간 두서너 차례의 상봉도 가능하고 네. 또 그리고 서신교화라든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6만 6천 명의 생사 확인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화를 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금강산 재개 같은 것도 하나는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 일단 정례화는 장기적으로 본 목표고 내일 일단 상봉이 좀 잘 열려야 될 텐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이 아주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는 우리민족끼리라고 대남선 전용 네.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했고요. 오늘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비난 논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게 공식 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은 아니까 공식 성명은 아닌 건가요? 그게 이제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이랑 공동성명에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됐는데 네. 그 형태가 뭐 국방위원회라든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지 이런 북한 기구의 성명이나 담화 형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의 입장도 북한의 입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격이 다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북한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는 게 뭐 늦으면 2, 3일씩도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그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친미 4대 매국 행위를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고 미국의 핵 위협이 있는 한 자기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동성명이 북한 인권 문제라던가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좀 맹비난을 하면서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을 없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관계 개선을 했으니까 이 기류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한미 관계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성명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또 그리고 북한이 압박과 제재에 토대한 이런 정상성명 여기에 대해서 공식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지 않는 사례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 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선전 매체, 우리민족기라든지 네. 또는 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하더라도 북한이 적어도 공식 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식 기구에서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네. 한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당국 간의 물밑 접촉, 네. 두 번째는 북미 접촉, 세 번째는 북중 대화 이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당국 간의 물밑 접촉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방식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남북 당국 간에 지금 이제 물밑 접촉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북한의 공식 기구가 반응을 안 한다. 이것은 좀 설득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북미 접촉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일이죠. 17일 날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보면은 미국에게 네. 평화적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 물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물밑 접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공식 기구에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중 간의 대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일 열병식 계기를 해가지고 북중 혈맹관계 복원 서로가 그 원한다는 것을 이미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이 이런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 토대한 한미 정상성명에서 공식 기구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은 네. 결국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 또는 북중 간의 대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양무진 교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해 주셨던 북미 대화 물밑 접촉 가능성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단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끝났는데 차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상회담 끝나고 한 20시간 정도 뒤에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제 외무성 성명이 나왔다길래 뭐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네. 그게 아니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제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죠.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달 초에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당창 건의를 앞두고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얘기는 지금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8월에 북한군 포격 도발 사건으로 불거진 남북 긴장 상황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전협정이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무시하면 자신들의 제안을 무시하면 자신들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위협도 함께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랑 육자회담을 겨냥한 탐색전을 벌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당창 건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상무위원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무시할 수도 없고 육자회담에는 나가되 거기서의 의제를 좀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 체결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미 양자대화 얘기를 외무성 성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조미, 이제 그쪽에선 조미라고 하고 북미 네. 양자 간 우선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우선적인 뭐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자대화를 좀 우회적으로 제안한 걸로 볼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대화 진짜 가능할까요? 특히나 그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란 핵은 타결을 했는데 북한 핵 문제는 자기 자신의 그 임기 내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북미 간의 물밑 접촉, 네. 또 북중 대화 이러한 상에서 북한이 8.15 합의 스스로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적 상봉은 잘 진행되고 보이고 단지 당국 간의 대화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북미 간의 대화와 북중의 대화 속도를 맞춰가면서 아마 폭과 수위를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8.15 합의를 먼저 깨면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아마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대화나 접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같으면 끝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네. 또 북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차기 행정부와 빅딜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설령 현 단계 또는 조만간에 북미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네. 의미 있는 대화의 결실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좀 궁금한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하고 같이 망명을 했던 김덕홍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요즘 북한하고 비화를 담은 회고록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덕홍 씨는 1997년에 황장엽 비서랑 같이 남한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네.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원이랑 노동당 자료연구실 부실장 그리고 노동당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비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강무역 사장을 역임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정부에서 예전에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권 발급을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오래 하시다가 결국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승소한 뒤에 쓰러져서 지금은 건강이 무척 안 좋은 상태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아서 뭐 유고를 내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접했다는 공개나 비공개 자료들을 통한 여러 비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비서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김정일은 1987년에 중거리 로켓의 지상 연동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이제 우리도 위성 개발을 할 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성만 개발하면 우리 국방과학자들이 더 할 일이 없다. 미국 놈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주근화사나 위성을 개발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제 위기 때문에 과학자랑 기술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10년이 지난 1997년에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외부에서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네. 김덕홍 씨에 따르면 1955년에 핵물리학 연구소를 세운 뒤에는 계속 핵 개발에 좀 집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일성이 결혼을 3번 했다. 김정숙 이전에 결혼 2번 했다고 본인이 예. 노동신문의 전신인 정로라는 데서 읽었었는데 네. 나중에 찾아보니 그 부분이 다 오려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주목이 되는 게 1984년에 서울이랑 경기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북한 적십자사에서 이제 되게 많은 양의 구호물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한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북한은. 그런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제 덥석 이걸 받고 북한이 이거를 채워넣기 위해 전쟁 예비 물자 같은 거를 다 털어서 넣느라 뭐 우리가 전두환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김정일이 후에 비공개 회의에서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장엽 씨와는 이제 뭐 사상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서로 뭐 방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본인은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황정엽 비서는 원하지 않고 뭐 국정원으로부터 개인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고 포기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결별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해를 하고 뭐 많이 그립다 이런 소회를 책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괜찮습니까? 이런 회고록 자꾸 나오는 게 남북 관계에 어떤 걸림돌은 안 될까요? 근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밝혔다는 것보다도 상당 부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80년대 말에 인공위성 개발 여기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90년 초에 그 동서돌 통일 이것을 보면서 차후에 미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은 북한이다. 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핵 개발을 시작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그 4차례의 인공위성 실험을 했지요. 네. 또 그리고 한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됐습니다. 또 3차례의 핵 실험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덕홍 선생의 핵으로 네. 이것은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단지 북한은 그 일례로 김일성 주석의 이 김정숙과의 결혼 전에 3번의 뭐 이런 결혼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엄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선전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권은 넘어가되 그러나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